네, 신주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이고요. 알라바마 대학에서 생화학 가르치는 데보라 모리아티 교수예요. 2010년 2월 12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침부터 겁나 바빴대. 며칠 뒤 논문 발표가 있던 거야. 사실 대학원생 갈아 넣는 방법이 또 있는데 교수들은 이건 좀 그런데. 이날은 3월 맞이해서 새 강의 계획서도 필요하고 오후부터 교수 12명이 모이는 전체 회의가 있었대요. 빡세겠지? 점심 먹고 회의 준비 좀 하다 보니까 금방 3시야. 강의실 갔더니 교수들이 이미 다 모여 있어. 여기서 데보라가 의외의 교수도 만나거든요. 에이미 비숍이라고 해부학이랑 신경과학 가르치는 친구기도 했어. 이 사람은 이번 학기로 계약이 끝나요. 다른 데로 옮길 예정이라 회의에 올 필요가 없었대. 이상하잖아. 왜 와 그러면. 들어오는 거 보고 안녕 인사는 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라 굳이 왜 온 건지 물어보지는 않았어. 별말 없었어. 이렇게 원래는 12명이었지만 예정이었던 13명이 회의를 하게 된 거야. 다른 교수들도 이 사람은 왜 들어와 싶었는데 마지막이니까 예의상 인사라도 하려나 보다 싶어서 큰 신경 다 안 썼대요. 회의가 한 50분 정도 있었고 끝났어. 다들 자료 챙겨서 연구실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에이미 비숍이라는 교수가 회의실 문을 딱 막더니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래? 님 뭐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교수들이 좀 짜증을 내려는 순간 에이미가 가방에서 시커먼 뭘 꺼내요. 9mm 권총인 거야. 교수들이 다 놀랬어. 그리고 말릴 틈도 없이 에이미가 첫 발을 쏩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학과장의 머리가 뚫렸어요, 이걸로. 그러자 다른 교수들이 소리 지르면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문을 막았으니까 나갈 수는 없잖아. 회의실이고 뭐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니었어요. 이런데 숨을 곳이 어디 있겠냐? 그렇다고 총 맞을 각오하고 뭐 달려들 수도 없는 일이고 책상 밑이라도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에이미가 차분하게 한 명 한 명 조준해서 계속 쏴요, 총을. 데보라도 급한 대로 책상 밑에 들어가서 에이미가 어느 방향에 있나 확인하고 있었지. 그러다 둘이 눈이 마주친 거야. 데보라 보더니 뚜벅뚜벅 걸어와서 머리에 총을 조준해. 도저히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총알이 뇌를 지나가면 맞은 줄도 모르고 죽겠지. 데보라가 다 포기하고 눈을 감았어요. 결국 에이미가 방아쇠를 당겨. 근데 너무 조용해. 데보라가 살아있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분명 방아쇠 당기는 소리는 났는데 탕이 아니고 딸깍이야. 발사가 안 됐나 봐. 뭐야 이거? 총알이 없나? 데보라는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이 상황에선. 얼른 회의실 밖으로 에이미를 밀치고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언제 다시 들어와서 총 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 문 붙들고 나머지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 있는데 문 밖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 에이미가 사라졌어요. 경찰 올 테니까 뭐 도망간 거겠지. 이게 2010년 2월 12일 오후 4시쯤 미국의 엘라바마 대학 쉘비 과학기술센터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인데 3명이 죽고 3명이 크게 다치거든요. 범인은 에이미 비숍.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체포될 때 사진이야. 44살이었고 사건 전까지 이 학교에서 해부학과 신경과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노스 이스턴 대학이라고 보스턴에 있어요. 여기가 매년 5,000명 정도의 학생을 대기업으로 보내는 명문이거든. 여기서 생물학을 전공한 학생이고 하버드에서 유전학 박사까지 딴 엘리트예요. 그럼 씨발 이런 사람이 뭐가 문제인데 학교에서 갑자기 교수들만 노려 총을 쏜 거냐? 재계약 안 해줘서 그런 거야 뭐야? 왜 그런 건지 이번에 에이미 비숍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볼게요. 에이미 비숍, 이 미친년은 어떤 사람인가 좀 보겠습니다. 1965년 4월 24일 저 큰애야. 미국 매사추세츠의 브레인트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아빠가 미대 교수고 교육자 집안이야 나름. 엄마는 공무원이고 시청에서 일했대요. 끌어안고 있는 애가 3살 어린 남동생. 내 식구지. 에이미 비숍이 학력이 좋잖아. 아까 말한 대로.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은 애였대. 근데 애가 좀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소심해. 진짜 질리는 스타일.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해서 주로 혼자 책 보고 그림이나 그리고 그렇게 자랐대요. 남동생 성격은 완전 반대야. 공부 잘하는 건 똑같은데 애가 사교적이고 운동 잘해서 인기가 많았지 인싸였어. 에이미는 항상 친구들 몰고 다니는 동생이 부러웠는데 이걸 또 자존심 세니까 내색하지는 않아. 혼자 속으로 방구석에서 동생 개새끼 씨발 막 이러고만 있는 거야. 얼른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왜 이래? 그러면 뭐해? 남동생은 그냥 엄친아 그 잡채잖아. 누나인 에이미가 과학과 수학 과목에서는 항상 학교 1등이었어. 공부 잘해. 이 정도도 집안의 자랑거리거든요. 근데 남동생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우수 학생으로 뽑혀. 지역 우수생이면은 미국의 땅덩어리를 볼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 최상위권이란 얘기예요. 신문에도 나와 막 그만큼 공부를 잘했어. 개쩌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에이미도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앤데 동생이 너무 넘사잖아. 딸의 성적이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아들은 맨날 칭찬해줘. 잘한다. 그러는데 딸에게는 더 노력해야 된대. 학교 1등을 하는 애한테도 혼을 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 친구나 선생도 아니야. 친부모가 자식을 비교하고 있는 거지. 열등감이 안 생길 수가 있냐 이게. 이때부터 에이미가 동생을 엄청 질투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실력을 좀 증명하려고 집착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격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한 거지. 매사에 사람들에게 날카롭고 가뜩이나 애새끼 사회성도 부족한데 성격까지 이 모양이니까 친구를 떠나 아예 주변에 사람 자체가 없던 거야. 혼자 놀 시간이 많으니까 어때? 나름의 또 취미가 있어야겠죠.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재밌었대. 나름 좀 빨리 늘기도 하고 실력이. 그래서 남들 몰래 바이올린을 진로로 정하고 있었나 봐. 이걸 본 동생이 또 뒤늦게 바이올린을 따라 시작했는데 얘도 실력이 금방 늘어. 누나보다 더 잘해. 에이미 입장에선 어때요? 자기는 진지하게 진로로 정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동생이란 새끼는 재미삼아 설렁설렁 학원도 겁나 빠지고 놀면서 하는 주제에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장래의 희망까지 뺏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바로 그만둬요. 그러자 동생이 오히려 연주자 되려고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얄밉냐? 동생 입장은 그게 아니겠지만 누나는 미치겠는 거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에이미는 보스턴의 노스이스트 대학 생물과로 진학을 해. 차로 30-40분 거리인데 이 정도면 사실 집에서 다녀도 돼요. 근데 얘는 이참에 독립해버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이 비교를 안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씨발 근데 하필 음악 공부 시작한 남동생이 같은 대학을 와버려.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학교면 둘 다 성적도 좋고 금방 남매 소문날 거 아니야. 내가 안 하더라도 남들이 또 비교를 할 거 아니야. 또 지고 싶지 않았던 에이미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남동생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1986년 12월 9일 방학이야. 실제로 살던 집인데 남매가 둘 다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는 외출한 상태였고 남동생 세스, 이름이 세스예요. 그리고 엄마랑 둘이 마트에 가느라 집에는 에이미만 있었어. 오후 2시쯤 엄마랑 동생 돌아와요. 사온 물건 정리하고 있는데 2층 방에 들어가 있던 에이미가 갑자기 내려와. 인기척 나니까 엄마랑 동생이 봤지. 이 새끼 손에 총이 들려 있는 거야. 엄마가 놀라가지고 야, 너 무슨 일이니? 비줘봐. 그랬더니 집에 혼자 있는 거 불안해서 총을 장전해 놓고 있었는데 이거 처음 만져보는 거라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도와달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차분하게 동생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는 거지. 개사이코 같잖아. 엄마는 일단 알았으니까 총부터 내려라 말렸는데 에이미는 계속 차분하게 세스야, 야 누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다가가. 동생도 겁나잖아. 근데 괜히 달려들어서 총 뺏고 그러면 더 자극해서 진짜 쏠 수도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거든. 결국 쏩니다. 남동생 가슴이 관통됐어. 에이미는 그대로 집을 나가 총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체포됐고요. 동생은 병원에 옮겨졌는데 1시간 만에 사망해요. 그게 이 신문 기사야. 총기살인죄지. 경찰서 가야 돼. 에이미는 동생을 일부러 쏜 게 아니고 실수였다고만 진술했어요. 애초에 이런 부분을 노리고 동생을 겨누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해. 엄마가 이렇게 진술해주면 자기 혐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 에이미 방에 총알 자국이 있던 거야. 엄마랑 동생이 마트에서 돌아오기 전에 방에서 시험 사격을 한번 해봤다는 뜻이지. 동생에게 쏜 거는 두 번째 총알이란 거야. 실수로 쐈다면 방에서 쏜 게 실수일 거고 이때 총의 위력이나 위험성은 인지했을 텐데 그걸 알면서 들고 내려왔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고의라고 봤어요. 그럼 이 일로 빵에 들어가냐? 에이미 비숍 인연이. 그렇지가 않아. 엄마 입장에선 동생을 죽였지만 그래도 얘는 내 딸이잖아. 남은 자식이라도 지키려고 한 거야. 엄마가 시청에서 일했죠. 고위 직원이야 또. 경찰청장을 다이렉트로 만나요. 내가 봤는데 직접 이거 예상 못한 사고였다면서 딸을 풀어달라고 부탁한 거지. 그래서 아무 처벌 없이 풀려나요. 씨발 이게 맞아? 결국 이게 에이미 계산대로 돼버린 일이야. 그 뒤로 에이미 어떻게 되냐? 계속 학교 다닙니다. 노스이스트 대학에서 생물학 학사 땄고 하버드로 가가지고 유전학 공부해서 박사가 돼요. 에이미는 졸업하던 날 자기가 주변에 그렇게 보여주고 싶던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아했대. 졸업식 날.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실 소속의 연구원이자 교수가 됐고 같은 생물학자랑 결혼해서 애 넷을 낳은 엄마가 됐어. 근데 둘째 아들 이름이 세스예요. 동생이랑 이름이 같아.
동생 생일에 태어나서 똑같이 지었다는 거야. 지 동생 쏴 죽인 죄책감 같은 게 전혀 없어, 이녀는. 이 여자는 뭐 그냥 사이코패스 같아요. 결혼도 했고 엄마가 됐잖아. 어쨌든 사람이 갑자기 가정적으로 변합니다. 역시 사람은 책임질 뭔가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지. 현모양처 같아 갑자기. 근데 이게 가족 한정이에요. 남들 앞에서 여전히 싸가지 없는 거 똑같고 어릴 때보다 더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 못살게 굴었거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네 집 앞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웃는 소리만 들려도 바로 문 열고 튀어나와. 왜 우리 집 앞에서 소음을 내고 소리 질러요? 애들 시끄럽게? 이지랄하고. 아이스크림 트럭이 지나다녀도 화를 내요. 지네 애들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이런 거 못 먹는데 왜 주변에서 이런 걸 파니? 시청에 아이스크림 트럭 못 다니게 금지하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넣어. 아주 맘충 그 잡채거든. 한 번은 에이미가 가족이랑 식당에 가요. 남편 애들 데리고. 막내가 2살이라 유아용 의자가 따로 필요한데 마침 여기에 손님이 많아서 의자가 없네? 그럼 정상인이라면 어때? 다른 데를 가던가 아니면 의자 날 때까지 지가 애 좀 안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에이미는 당장 의자 갖고 오라고 소리를 막 질러 직원들에게. 아니 없는 의자를 만들어줄 순 없잖아. 사정 설명을 했지 직원들이. 조금만 기다리셔라. 지금 의자가 없다. 이 말에 다른 의자 쓰고 있는 테이블을 지가 다짜고짜 의자를 내놓으래.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안 주지. 여기에 열받아서 소리를 더 질러. 개진상이야. 결국 의자를 안 줍니다. 누가 줘요? 그러자 화를 참을 수 없던 에이미가 영화에서나 보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버드 교수야. 이지랄하면서 주먹으로 막 그 집 애엄마 얼굴을 때렸대는 거지. 시비도 아니고 일방적 폭행이잖아. 경찰서 가야지 어떡하냐. 폭행 혐의로 분노관리 수업을 받으라는 명령이 나와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어. 아니 하버드 졸업만 해도 대단하지. 근데 교수면 이거 개쩌는 건 맞는 거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 하버드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미친 거 아니냐? 자기 경력에 자부심이 엄청 났나 봐.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에이미가 진짜 이런 자부심을 나 하버드 막 이런 거 할 정도로 학자로서 뭔가 이뤄낸 게 있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개그맨 같이 생겼어. 남편도 생물학자라 둘이 같이 휴대용 세포 인큐베이터라는 걸 개발했고 특허도 냈어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거래. 특허는 한 번도 없던 걸 발명했다는 인증이잖아. 새로운 분야를 연구했고 성과도 냈다는 것 같은데 발명의 중요한 점이 또 뭐야? 실용성이랑 가격이겠죠. 전문가들이 이거 휴대용 인큐베이터 세포 이거 실제로 연구해서 크게 필요하진 않고 기능에 비해 비싸다고 평가했어요. 1993년에 하버드 졸업하면서 쓴 논문은 연구의 질이 낮고 박사 학위를 받을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담당 교수의 평가가 있었고, 근데 이 평가가 나온 지 얼마 뒤에 그 교수 집으로 상자 하나가 와요. 교수가 뭔가 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모르는 상자 있다고 경찰까지 부르는 거 보면 미국은 이런 일이 많은가 봐. 근데 부를만 했어 진짜. 폭발물이 들어있던 거야. 연구랑 논문 평가를 안 좋게 해서 에이미가 보복한 건 아닐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신고도 했지 교수가.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요. 정말 에이미가 보낸 건지는 몰라. 의심은 되지만. 이 뒤로 불안하니까 교수가 어떻게 또 논문을 인정해 줬나 봐. 하버드 졸업할 수 있었고 계속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학생도 가르쳐. 이걸 경력으로 다른 대학에 종신 교수를 신청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경력이랑 평가는 사실 무관하죠. 나도 방송 경력은 8년인데 실제 평가는 욕쟁이잖아. 이런 거예요. 닥쳐. 그러다가 2003년에 엘라바마 대학에서 생명과학과 조교수직 제안이 들어와. 사건을 저지르는 그 학교지. 근데 실력에 의심이 드니까 조건을 좀 달았어. 일단 시작해보고 학생 강의 평가 좋고 새 논문 발표 그리고 연구도 뭐 꾸준히 할 거면은 종합평가에서 종신 교수로 전환해주겠다는 거야. 평생 직장이 생길 수 있는 기회잖아. 바로 가족들 데리고 엘라바마 헌츠빌이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2010년 2월까지 한 6년 정도 학생을 가르쳐요. 평가는 예상대로 좋지가 않지. 미국은 예전부터 공립학교 교육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교육 개혁을 시작한 나라예요. 여기서 생긴 게 학생이 가르치는 교사도 평가할 수 있는 교원평가 제도거든. 우리나라는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고? 이거 상상도 못해. 미국은 한 40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직접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거잖아. 이거보다 확실한 평가가 어딨냐. 그렇다고 학생, 학부모 얘네들이 이걸로 갑질할 수도 없어. 이 나라는 유급제도가 있잖아요. 못하면 서로 떨어지는 거야. 서로 잘해야 돼. 에이미 비숍이 이 평가가 존나 안 좋았습니다.
맨날 책을 읽어주기만 했대. 뭐 씨발 구연동화 하러 갔냐? 학생들이 맨날 수업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당연히 인기가 없죠. 연구실에 들어온 학생들도 이 사람 성격을 맞추지 못하는 거야. 그만두거나 꾸역꾸역 버텨도 결국 에이미가 자릅니다. 교수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죠. 다른 사람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항상 지 말이 맞다고 우기기만 해. 초딩 때 성격 그대로에 나이가 들면서 개꼰대까지 된 거죠. 맘충 진상의 개꼰대인 거야. 연구 문제로 사람들과 의견 충돌 생기는 건 당연한 거야. 연구가 당연히 토론도 필요한 분야잖아. 에이미가 이거를 자주 했어요. 자기 입장에선 토론을 한 거래. 근데 이게 제3자가 보면 싸움이에요. 시비를 걸기에 더 가까웠다는 거지. 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일단 싸움부터 걸고 봤다는 거예요. 이딴 성격이니까 갈수록 교수나 학생들에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던 거고. 엘라바마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한 지 6년이 지나 주변에서 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해맑은 거 봐, 빙신이. 총장이 부릅니다. 재계약 시즌이거든. 에이미는 당연히 종신교수가 된다는 생각에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라인업하고 총장 방에 이렇게 막 들어간 거야. 눈치도 없어. 근데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잖아. 오늘부로 끝이래. 종신이 뭐야? 재계약도 안 해준대. 해고지 뭐. 그게 맞아. 에이미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안 받아들이면 근데 지가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짐 싸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얘는 뭔가를 한다? 변호사 사가지고 대학이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했다고 고소하는 거야. 학교가 계약 위반한 게 뭐 있어. 평가가 안 좋으니 다시 계약 안 하겠다는 건데 뭐가 위반이냐고. 약속을 지키기 싫은 건 지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든 타당해 보이는 고소장을 써야 되니까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그때부터 학교를 계속 돌아요.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막 교수들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막 그러기 시작해. 경비원들한테 뭐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물어보고. 학교 행정 시스템 뒤지면서 문제거리를 막 찾으려고 했다는 거지. 이럴수록 학교의 계약 종료는 합당한 절차였고 오히려 에이미 비숍의 논문이나 부실한 연구 실적, 부정적인 학생들의 강의 평가만 더 드러났어. 뭐 에이미가 아예 논 건 아니야. 논문을 발표는 하긴 했는데 이게 연구나 출판 목적이 아니라 특허권 얻으려고 한 거예요. 지 개인 돈 벌으려고. 교직자가 학생 지도보다 자기 사업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학교가 좋아하겠냐고. 이것도 심지어 같이 연구를 한 적도 없는 남편과 자식들 이름까지 넣어서 더 문제가 됐고 교수들도 에이미 재직권 문제로 투표까지 했어요. 심지어 대부분이 반대했어. 이런 일들이 밝혀졌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던 에이미는 수치심과 분노로 막 몸을 떨어요. 막 이지랄해. 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쫓아냈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2010년 2월에 죽어도 학교를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억울하더라도 얘는 억울할 게 없지만 그렇더라도 결국은 받아들이려고 할 거 아니야. 다른 학교 가든지 아예 그냥 직업 바꿔서 다른 일을 하든지 대신에 뭐 이 학교 욕은 좀 하면서 살겠죠. 근데 얘는 해결 방법이 확실해. 이게 범행 동기예요. 2010년 2월 12일 오후 3시 새 학기 교수회의에 들어가. 교수들이 놀랐어. 재계약 해주면 안 된다고 투표했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당사자가 회의에 나타난 거야. 놀랐는데 괜히 뭐 싫은 소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에이미도 별말 없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 회의하는 거 듣기만 해. 근데 약간 여기서 특이한 게 있었다면은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왔는데 여기 손을 넣은 채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도 빼지 않아. 총이 들어있었으니까. 회의가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 막았고 그동안 매일 보던 교수들을 한 명씩 조준해서 쏘기 시작해. 이 사건으로 6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요.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사실 에이미는 전부 다 죽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더 생겼어야 되겠죠. 자기 계획대로라면. 하필 친구인 데보라를 쏘는 순간 총이 고장난 거야. 그때 남은 교수들이 에이미를 밖으로 쫓아냈고 문을 닫으니까 에이미도 뭐 방법이 없지. 도망간 거예요. 방금 총기 테러를 저지른 새끼잖아. 근데도 떳떳하게 건물을 나오면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전화해. 다 끝났으니까 데리러 와요 여봉. 이지랄한 거예요. 뭘 끝났다는 건지 남편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경찰이 더 빨리 왔거든요. 이 통화 때문에 남편도 같이 공범으로 체포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에이미 비숍의 단독 테러로 밝혀진 거야. 이 조사를 하면서 예전에 남동생을 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엄마 백으로 처벌은 없었지만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데다가 이번엔 고의성도 입증되잖아.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 에이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변호사가 얘 정신분열증에 편집증이 있고요. 예전에 약물치료 받은 적 있으니까 이거 범죄 혐의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감옥이 아니고요.
병원에 보내면 어때요? 연병을 하는 거지. 심신미약이니까 치료받게 해달라는 얘기야. 판결이 어떠냐? 2012년 9월 24일 에이미 비숍 1급 살인 3건에 살인미수 3건 인정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았어요. 6명 다쳤는데 3명 죽었고 살인미수 3건. 개별적으로 사건을 보는 거죠.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총기 테러로 몇 명 죽었다 이렇게 볼 텐데 이 나라는 한 명 한 명의 재판을 다 따로 해. 그래서 뭐 20명 죽이면은 사건이 20번 일어난 거야. 그런 식인 거죠. 판결 나오기 전에 검사는 동생에게 총을 쐈던 예전 사건도 기소를 준비 중이었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나왔잖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재판 취소했거든요. 근데 앨러바마가 아직 사형제를 하는 주야. 이것까지 더해서 동생 사건까지 사형도 유도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검사가 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던 것 같고 지금 58이에요. 에이미 비숍이 앨러바마의 웨텀카 줄리아 투트와일러 여성교도소에 들어가 있대. 우리나라로 치면 청송여자교도소 같은 데죠. 보안 등급도 높은 데고요. 탈옥은 뭐 생각도 못해. 그럴 능력도 안 돼 얘는 사실. 존나 이기적이라 탈옥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하냐. 누구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뒤져서 나오는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여기서 에이미 비숍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특이한 우연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 사건 9년 만인 2021년 4월 18일 에이미 아들이죠. 삼촌과 같은 날 태어나서 이름도 같은 세스가 차에서 친구랑 놀다가 총에 맞아 20살에 죽어요. 근데 이 친구 진술이 에이미가 지 동생 쏠 때 한 말이랑 너무 똑같아. 실수로 쐈다는 거야. 에이미가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을 거 아니야. 무슨 생각했을지 궁금한데 이런 인터뷰는 또 없더라고요. 진짜 가서 물어보고 싶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하버드 나와서 자존심만 더럽게 높은 열등감 덩어리 교수 에이미 비숍의 총기 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